네, 안녕하세요. 대치메카에서 고2 국어를 맡은 윤난경입니다. 네, 저는 이제 윤난경이라고 하고요. 국어의 길이라는 국어 전문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2015년부터 일하고 있고, 대치메카에서는 4년 전부터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팀 수업도 하고 내신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고3 수업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메꿔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의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출까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현실과 그거에 대한 상태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치동이든 전국이든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이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 와중에 이제 최상위권 이과라는 말은 돌려 말하면은 의대 지망생이라는 말로 저희가 흔히 통용을 해요. 그러니까 의대를 지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는 대체로 최상위권 이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최상위권 이과 친구들은 의대를 지망할 때 이때 이 친구들은 수시 최저를 맞추거나, 그 얘기는 1등급이 필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좀 다른 것들이 완벽하게 1등급인 경우에는 국어는 2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어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로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워낙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치열하니까 정시로도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잘 볼수록 좋죠. 그러니까 최소 1등급인 거지. 이 친구들은 표준 점수가 1점이라도 높은 게 가장 유리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상태냐?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은 완벽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영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학교든 고1, 2 때든 수학, 과학에 굉장히 올인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수학이랑 과학에서는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받아요. 100점 혹은 하나 틀리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죠.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학, 과학이 문제가 되는 친구들은 그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는 뭐냐? 국어예요. 제가 고3 최상위권 이과를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국어가 발목을 잡을 줄 몰랐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애가 국어를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라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국어만 잘 보면 이란 이 뒤에 말에 생략된 게 뭔지 아시죠? 국어만 잘 보면 더 좋은 의대를 지망할 수 있어요. 국어만 잘 보면 서울대 그냥 서울대 이과가 아니라 의대를 지망할 수 있어요. 국어만 잘 보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국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고3 때 만나는 최상위권 이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3111 혹은 2111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최상위권 이과 아이들은 왜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까? 왜 국어가 문제가 될까? 잘하는데. 국어 공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머님들도 이제 수업을 짜 넣으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과탐 그러고 나서 이제 국어를 배정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수학, 과학을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문제도 몇백 문제씩 풀고. 근데 국어는 안 하죠. 그 다음엔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대화하시다 보면서 느끼시는 것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으로 조금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일단 좋은 말이랑 나쁜 말로 많이 구분을 해요. 너 이거 무슨 뜻이야? 그럼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올라간다 좋은 말이에요. 내려간다 나쁜 말이에요. 행복 좋은 말이에요. 기쁨 좋은 말이에요. 지향 좋은 말이에요. 경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가 이분법적이어서 이거는 좋은 말, 이거는 나쁜 말. 근데 우리가 나쁜 말 안 해도 사실은 절망인지 체념인지 혹은 자조인지 여러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 하위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최근의 수능 같은 경우는 좋은 말끼리의 의미 차이, 나쁜 말끼리의 의미 차이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긍정, 부정으로만 나누면 문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과서 빈칸을 뚫는 건데 신장이냐 발전이냐 이런 한자어들을 구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진심으로 저는 이 차이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왜냐? 다 오른다는 뜻 아니에요? 오른다는 뜻인데 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다라는 말은 우리 순우리말로 고유어죠. 근데 고유어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다양한 한자어를 포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평소에 쓰는 오른다라는 의미만 생각을 하고 세부적으로 갈리는 한자어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보면 코가 발달한 동물이다. 신장하고 있다. 자기 발전, 권리 신장, 장족의 발전, 점차 발달.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에 왜 발달은 안 돼요? 왜 발전은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권리 신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머님들도 좀 비슷하겠지만 권리 다음에 오른다가 나와야 돼. 권리 신장이 약간 하나의 구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 왜 여기 발전이 안 돼요? 그냥 오른다는 뜻이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을 엉망진창으로 읽고 있다는 걸 역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다 비슷한 뜻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6평, 고3이 본 6평에서 어휘 문제가 상당히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어요. 고유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평온하게 누리기로라는 단어가 향유하기로라고 바꿨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였죠. 이게 첫 번째 선택지였고 아이들이 이걸 많이 골랐어요. 왜? 향유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다른 번호를 골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얘를 못 고른 게 더 문제예요.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라는 문맥에서 단절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범죄를 단절하는 방벽으로 애들 입장에선 쌤, 단절이 끊고 가로막는다는 건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이상하시죠, 어머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문맥인 거니까. 용례인 거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범죄는 가로막다라는 자리에 근절하다라는 말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근절이라는 걸 어서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자로 끝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사고는 1대1 대응인 거고 왜 문맥적으로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음절자리, 두 글자짜리 한자어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게 되면 인문지문에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겪은 내용인데 신경림 시인의 파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 이거 읽어보시면 뭐가 상상이 되세요? 장터가 상상이 되시죠?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파장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파장이 왜 여기서 나와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파장인데 무슨 소리야?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웨이브가 왜 여기서 나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물리에서 나오는 파장 아니에요? 파동인데? 엉망진창이죠.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장이 끝나는 그 쓸쓸한 분위기를 묘사를 한 건데 아이들은 지금 물리의 파장이 여기서 왜 나와? 이러고 있으니 문학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걸 되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수업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맞아 이러던 부분이에요. 그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국어에 대한 태도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조금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문학은 되게 주관적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문학은 주관적이야. 이건 왜 안 돼? 이 선택지는 왜 안 돼? 답은 2번인데 오케이. 답이 2번인 건 알겠어. 근데 3번은 왜 안 돼? 라는 표현을 쓰죠. 수학은 논리적이고 과탐도 논리적인데 국어는 비논리적이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는 국어는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답이고 저럴 때는 저게 답이니까 내가 고른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점 멀어져. 나는 이과니까 뭐 이런 거 좀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의 태도가 좀 누적이 되면 아이들이 국어를 점점 멀리하고 그래서 국어를 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어휘력을 보강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어휘력 보강은 단기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사실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책을 암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방식인 거고 그 아이가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사전을 찾으라고 해요. 그걸 만약에 잘 귀담아 듣고 할 수 있는 친구면 국어를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귀찮아하죠. 뭐 핸드폰으로 하면 되는데 귀찮아해요. 그 친구들은 근데 그런 국어 공부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휘력이 안 되면 문장을 이해할 수 없고, 문장을 이해할 수 없으면 글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잘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의 논리성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국어가 논리적이라는 걸 한번 깨치고 나면 생각보다 길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성을 이해하는 게 고3 때 가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2 때까지 이 두 개만큼은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3학년 때는 1부터 100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죠. 왜냐면 이 친구들이 1등급을 목표로 달리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최소 1등급이고 100점까지 바라보는 친구들인데 어휘력이 안 되면 죽었다 깨나도 100점은 받을 수 없어요. 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선택 영역인데요. 뭐 다른 설명회에서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선택인지 공통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잠깐 잡고 가면, 현재 고2 모의고사, 지금 이번에 아이들이 3월 혹은 뭐 경기도 쪽은 6월도 봤죠. 지금 모의고사는 기존 방식, 그러니까 작년 수능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화작의 문법, 독서, 문학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년에 볼까, 올해 고3이 마주한 변화된 수능은 조금 다르죠. 선택 영역과 공통 영역으로 나뉘어요. 이때 선택 영역이라는 건 아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시험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선택 영역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로 갈리게 됩니다. 이번 6평 전까지는 이 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뭘 하는 게 낫냐. 근데 아직 뭐 성적표가 확실하게 나와봐야 표점 차이는 알겠지만, 일단 중로는 언어와 매체가 표점이 더 높으니까 상위권 이과는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게 적절하다, 이런 말을 하죠. 공통 영역은 문학이랑 독서예요. 자, 그럴 때 그 구성 자체가 예전에는 화작문에 15문항이 들어가 있었던 반면에 이게 줄고 문학이랑 비문학의 영역이 더 비중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선택 영역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고, 문학이랑 비문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랬을 때 변화된 국어 영역에서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선택 영역으로 인한 표준 점수 유불리를 좀 따져주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고3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예측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는데, 고2 친구들은 내년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신유형이 튀어나왔어요. 이 신유형이라는 건 독서가 원래는 3지문이었는데 짧은 한 지문이 추가가 되면서 4지문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이번에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뭐 17문제라는 사실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괴로워할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되게 시험 때 되게 당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충격에도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그럼 나는 우리 아이는 화작을 골라야 될까 언매를 골라야 될까 하시죠? 좀 나뉘어요. 사실은 수시로 가겠다라고 하면 안 틀리는 걸 하셔야 돼요. 수시로 가겠다 하면 내가 화작이든 언매든 최대한 안 틀리는 걸 고르셔야 돼요. 틀리게 되면 점수를 확확 깎아먹으니까요. 정시라면 언어와 매체 고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표점이 아무래도 지금 커트라인이 언어와 매체가 한 2, 3점 더 낮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더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면 만점이나 표점이 똑같은 개수를 틀렸어도 표점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시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시는 자기가 잘하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조금 더 쉬워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맥을 읽는 게 약하기 때문에 화작에서 가끔씩 완전히 튀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 위험성보단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맞추고 시간을 단축하겠다라는 식의 언어와 매체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사실은 안 틀리는 거. 근데 대체로 그것도 언어와 매체일 거고요. 정시는 언어와 매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의외로 이게 언어가 문법이란 뜻인데 문법보다는 매체에서 아이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은 문학과 독서예요.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선택 영역 얘기를 지금 실컷 했지만 선택 영역은 그냥 예전부터 화작문 시절부터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2학년 아이들은 문학과 독서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국어의 킬러 문제는 독서예요. 올해 같은 경우도 6평에 어려운 문제는 다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사실은 2017학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말이거든요. 한 4, 5년 전부터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고3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밑으로 쭉쭉쭉 내려와서 요즘은 막 중학교부터 막 비문학을 시켜요. 많이 읽히고 아 국어가 어렵다더라 막 이러면서 저희 쪽에도 문의 와요. 중학교는 어떻게 되냐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요맘때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아 독서 위주의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비문학 특강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비문학이 어렵다던데 비문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건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수능 등급 컷이랑 오답률을 보시면 컷은 88, 89까지 올라가죠 사실은. 자, 근데 오답률이 요 노랑이는 문법이에요. 파랑이는 비문학이고 초록이는 문학입니다. 어머니들 방금 생각이랑 똑같죠? 아, 비문학이 역시 중요해. 이번 6평 화작이랑 엄매랑 컷이 조금 달라요. 지금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물결 표시된 이유는 동일한 점수여도 그 친구가 어떤 걸 공통 영역에서 틀렸냐, 선택 영역에서 틀렸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 그러니까 표준 점수로 갈리는 거기 때문에 물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은 여전히 비문학이고 녹색은 문학이에요. 자, 이럴 때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의 오답률은 압도적으로 또 비문학이 많죠. 화작은 있지도 않아요.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거 의외로 이거 매체예요. 문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 매체에서 고전을 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문학에서 훨씬 더 고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재밌는 점은 아까 34번이 좀 아이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 문학에서 오답률이 34%, 38%라는 건 정답률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뜻이거든요. 문학에선 이런 오답률을 보이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생각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등급인 친구들은 비문학 고난도 문제만 틀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킬러 문제들 있죠. 오답률이 거의, 그러니까 정답률이 30%대에 수렴하는 것들. 뭐 하나하나 2개 틀리는 친구들은 이런 데서 틀리는 친구들이에요. 2등급 친구들은 그것만 틀리는 게 아니라 문학도 틀려요. 3등급 친구들은 문학도 틀리고 선택 영역도 틀려요. 아이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여기서 고전하고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 의대 애들은 자기가 되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 이해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문학 고난도 문제를 가끔 되게 잘 맞추고 오히려 쉬운 문학이랑 선택 영역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 터지죠. 아니 남들은 다 맞춘다는데 너는 왜 여기서 틀리니? 라는 거. 아까 문학의 주관성이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문학을 멋대로 해석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서 틀려요. 사실은 비문학 고난도 문제를 맞추고도 여기서 문학이나 선택 영역에서 틀려서 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문학이랑 선택 영역을 소홀히 하시는 편인데 이랬다간 고3 때 굉장히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고2 여름에는 고3 직전의 상황인 거잖아요. 뭘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2 여름방학은 보통 뭘로 생각하냐면 고2가 아니라 준 고3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곧 2학기 중간 기말이 끝나면 그냥 고3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은 사실은 고2가 아니라 고3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가 고2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대치동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고3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은 2.5죠, 사실 2.5학년. 고3 전에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과 비문학을 조금 다져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고2 교과과정이 문학을 기본으로 해서 독서나 화작이나 언매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2학년은 기본적으로 문학이 있고 거기 학교가 독서를 집어넣냐, 화작을 집어넣냐, 언매를 집어넣냐의 차이고요. 3학년 올라가서 또 다시 한번 이 셋 중에서 고르게 돼요. 근데 이제 3학년은 이 과목명은 거의 그냥 유명무실하고 수능 특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고2 때 어떤 과목을 학교에서 다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문학이에요. 그 아이들이 문학이 좀 익숙하게 되죠. 비문학보다는. 학교에서 비문학을 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 위주의 수업을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럼 여름방학에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신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문학은 다져야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문학을 놓으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을 익혀야죠. 이 익힌다는 얘기는 학교에서는 비문학을 내신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내신의 비문학과 수능의 비문학은 분명히 달라요. 내신의 비문학은 알고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랑 관련된 거라면 수능의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낯선 지문을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 건지이기 때문에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비문학, 그러니까 수능 독서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선택 영역은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있다면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 인강이나 특강만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주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한번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이번 시간은. 저는 이제 정규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총 4주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비문학이랑 인문을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이유는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집중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여름의 목표는 취약점을 파악해서 겨울에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수업 구성은 기본적으로 시험과 강의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강의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 지문을 어떻게 읽을지, 문제를 어떻게 읽을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이라는 건 사실 겨울에 저랑 했던 기본의 심화인 거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고요. 3학년에 비해서는 기본이 맞아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이 지문이나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국어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3시간을 몰아서 하냐 아니면 30분씩 5일을 나눠서 하냐는 차이가 커요. 같은 3시간을 투자하는데 효율은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나온 건 하루에 30분씩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더 좋은 효율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걸 할 거고, 학습하고 한다는 건 결국 강의하고 과제를 하는 거예요. 강의라는 건 아이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절대 잘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잘하려면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공부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제는 이번에 제가 이감 간쓸게 라이트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감은 워낙 좋은 컨텐츠고 유명한 컨텐츠니까 2학년에서 이번에 2학년용으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전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제 수업이랑 잘 맞아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단순한 문제풀이를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고 이게 1차죠. 근데 아이들은 저기서 다 끝나요. 그 다음은 지문을 분석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OX로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어휘를 암기해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비로소 한 지문을 끝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고 확인하는 건 과제를 하고서 자기가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시험은 평가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그래서 점수를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시험은 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진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아이들의 시험은 진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 내가 뭘 해줘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적표가 이렇게 매주 나갈 거고요. 개인 오답에 대한 오답률과 그리고 어떤 추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면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아이는 이거를 메꿔야겠구나. 4개의 시험지를 보고서 성적표를 보고서 부족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을 좀 나눠서 겨울방학 때 효율적인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랑 시험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아이들의 강점과 보완점이 파악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울에 해야 될 건 보완점 파악이죠. 결국 국어 실력의 향상과 고3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의 첫걸음이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7월 22일 날 개강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의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